안녕하세요. 가족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어머니는 여행 가고 시아버지가 제 산후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상상도 못한 일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입니다. 이제 막 첫 아이를 낳고 3주가 지난 산모. 지금쯤이면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하고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여행으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이 무뚝뚝하던 시아버지를 마당 한가운데서 오열하게 만들었을까요? 갑자기 나타난 장애를 가진 아이는 정말 시아버지의 친아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모든 일의 방관자 같았던 제가 이 모든 것을 잇는 중심이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서연, 올해 31살입니다. 3주 전 첫 아이를 낳고 경기도의 작은 소도시에 있는 시댁에서 산후조리 중입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야 할 시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여행 계획 하나 때문에 저의 산후조리 기간은 잊을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시어머니께서 고등학교 동창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가시겠다고 통보하신 날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몸조리 중인데 여행을 가시면 누가 저를 돌봐주나요? 시어머니이신 미숙 여사님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웃으셨습니다. 얘는 아버님이 계시잖니. 네, 시아버지가 군대 시절에 부상당한 동료들 수십 명도 돌봤던 사람이야. 너 하나랑 손주 하나 돌보는 게 뭐가 대수라고 그러니? 그리고 이 여행은 네가 아기 낳기 전부터 예약해둔 거라 지금 안 가면 위약금만 물어야 해. 제가 무어라 더 말을 하려던 찰나 남편 민준 씨가 먼저 나섰습니다. 맞아, 서연아. 어머니 며칠 다녀오시는 건데 뭐. 아버지가 계시니 걱정 말고. 아버지가 얼마나 꼼꼼하신 분인데. 그리고 정 힘들면 옆집 아주머니께 반찬이라도 좀 부탁드리면 되지.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며느리이고 시댁에 얹혀 사는 처지였으니까요. 더 말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캐리어를 끌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떠나시는 아침.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어색한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왔고 집에는 저와 갓난아기 그리고 시아버지 경호 어르신 이렇게 셋만 남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과묵하고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평소에도 저는 거의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죠. 집안의 모든 일은 시어머니가 도맡아 하셨고 아버님은 식사가 끝나면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분이 과연 아기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오는 아기를 달래 재울 수 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첫날 아버님이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하셨습니다. 서연아, 미역국 끓여놨다. 어서 나와서 먹어라. 식으면 맛없다. 저는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따뜻한 물 한 컵, 그리고 예쁘게 깎아놓은 사과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걸 전부 아버님이 하셨어요? 아버님은 그저 음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시고는 부엌으로 돌아서셨습니다. 어서 먹어. 다 먹고 아기 젖 주고 나면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버님이 시어머니보다 훨씬 더 세심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산모에게 좋다는 쑥물을 끓여 제 좌욕을 도우셨고 점심때면 무엇이 먹고 싶은지 물어보셨습니다. 오후에는 아기의 작은 손수건과 옷가지를 하나하나 손빨래해서
마당 빨랫줄에 각을 맞춰 널어두셨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기 울음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급히 거실로 달려 나가보니 아버님이 이미 아기를 안고 계셨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흥얼거리시는데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아버님 품에 파고들어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가에 조용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아기와 함께 마당에서 아침 햇살을 쬐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새댁은 정말 복받았네. 친아버지보다 더한 시아버지를 뒀으니 이 동네 아줌마들이 다들 부러워해. 저는 가볍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보니 아버님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처럼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저는 아버님, 집에 계세요? 하고 불러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고 외투도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덜컥겁이나 아기를 안고 집 안팎을 찾아 헤맸습니다. 뒷마당으로 나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쥔 채 넋나간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이 고개를 드셨는데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애미야, 내가 내 시어미 물건을 잃어버렸. 내 시어미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그 상자 말이다. 장롱 깊숙이 숨겨뒀는데 오늘 아침에 열어보니 감쪽같이 사라졌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시기 전 말씀하셨던 그 상자 안에는 평생 모아오신 결혼, 예물 금부치, 전부와 어머님 명의로 된 거액의 예금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부축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은 계속해서 중얼거리셨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넣어뒀는데 왜 없어진 거지? 저는 아버님을 의자에 앉히고 물을 드렸지만 제 마음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여행 중이라 전화 연결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방에 눕히고 시어머니가 늘 굳게 잠가두셨던 안방의 자개장으로 갔습니다. 몸을 숙여 구석구석 살펴보았지만 자물쇠가 부서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말씀대로 안에는 붉은 비단으로 싼 예물함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어제 용수라는 먼 친척 조카가 다녀갔던 일입니다. 용수는 시어머니의 여동생 아들로 저보다 몇 살 위였는데 평소에는 시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는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들렀다며 조상님들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2층 사당에 올라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느라 정신이 없어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돌아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제 용수 오빠가 다녀갔었죠?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래, 고향 가는 길에 들렀다면서 사당에 인사 좀 올리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지. 별 생각 못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용수가 예물함을 훔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민준 씨는 경악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용수 형이 친척인데 어떻게 그래. 그 형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어머니 금이랑 통장을 훔쳐갈 리가 없어. 확실한 건 아니지만 모든 정황이 딱 맞아떨어져. 경찰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형한테 떠보기라도 해야 해. 이러다 어머니 돌아오셔서 아시면.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일단 어머니께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용수 형한테 전화해 볼게. 그날 오후 민준 씨가 용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남편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용수는 예물함과 관련 없다고 대충 얼버무리더니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태도는 제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아버님은 예물함을 잃어버린 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말없이 집안을 서성이며 책장과 이불장을 전부 뒤지고 심지어 부엌에 있는 낡은 과자 상자까지 하나하나 열어보며 희망을 찾으려 애쓰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대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아버님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쓰러지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기가 깊이 잠든 후 저는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름밤의 바람결에 실려온 치자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CCTV.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몇 달 전 남편이 마당 주변에 설치해둔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 10시가 넘어 남편을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민준 씨는 피곤한 듯 눈을 비비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오빠가 현관 앞에 설치한 CCTV 아직 작동돼? 한번 확인해보자. 아무래도 이상해. 제 말에 남편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심각해졌죠. 그는 옷을 챙겨 입고 1층으로 내려갔고 저는 아기를 안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녹화기와 작은 모니터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마당의 강아지나 살피는 용도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었죠. 민준 씨가 한참을 만지작거리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있네. 최근 며칠 데이터가 아직 남아있어. 언제를 보고 싶은데? 어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용수 오빠가 왔을 때 우리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헬멧을 쓰고 마스크를 낀 용수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버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2층 사당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면은 저와 민준 씨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용수는 재빨리 주위를 살피더니 시어머니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는 자개장이 있었죠. 그는 몸을 숙여 벽에 걸린 족자 뒤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비단함을 꺼내 외투 주머니 깊숙이 숨겼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봤지? 명백히 그 사람이 가져갔어. 심지어 열쇠 숨겨둔 곳까지 알고 있었잖아. 이건 우연이 아니야. 민준 씨는 거친 숨을 내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용수 형이 이럴 줄은. 내 말이 맞았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할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어머니도 아시게 될 거고 아버님도 더 큰 충격을 받으실 거야. 일단 직접 이야기해서 스스로 돌려주게 만들어야 해.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깊은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배신당한 친척관계와 잘못된 믿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용수가 비록 먼 친척이긴 했지만 이 집에서 밥을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늘 다정한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이모님이라 불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옆집 아주머니께 아기를 잠시 맡겼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와 함께 용수가 사는 시골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는 동안 저는 쪽지에 글을 썼습니다. 24시간 안에 예물함을 돌려놓지 않으면 이 CCTV 영상은 관할 파출소로 넘어갈 겁니다. 지금은 단도직입적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용수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러 나가 저녁에나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CCTV 영상에서 출력한 사진과 함께 대문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일을 마친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데 다급하게 대문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민준 씨가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용수가 서 있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손에는 붉은 비단함을 꼭 껴안고 있었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민준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리석은 짓을 했어. 하지만 아직 열어보지도 않았어. 그대로야. 제발 경찰에만 신고하지 말아줘. 우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할 수는 없어. 저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고 있는 용수의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한때는 선량했던 한 남자가 한순간의 무력 때문에 신뢰를 저버렸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막 잠에서 깨어 아기 기저귀를 갈기도 전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쇠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슬리퍼 소리와 함께 캐리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어디 있니? 아버님이 너희 모자 고생시키지는 않았고 어머님은 집에 들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옷에서는 아직 바다 내음과 햇볕,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님의 짐을 받아들며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버님이 정말 잘 돌봐주셔서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미숙 여사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것 봐라. 내가 뭐랬니? 내 시아버지가 꼼꼼한 사람이라고. 이제 내가 왔으니 너도 한시름 놓겠구나. 우리 강아지 선물 사왔다. 어머님은 아기를 안아 뽀뽀하시고는 즐겁게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채 되지 않아 어머님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경호 씨, 서연아, 누가 내 방에 들어왔었니? 장롱 열쇠는 어디 있고 내 예물함은 어디 갔어? 저는 급히 달려 올라갔습니다. 어머님은 이불을 전부 들추고 옷장을 활짝 열어젖힌 채였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일단 앉아보세요. 제가 차근차근 다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님은 소리치셨습니다. 아니, 내가 내 아버님한테 그 상자 잘 간수하라고 얼마나 신신당부를 했는데 거기엔 우리 집 재산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수천만 원짜리 통장이랑 옛날에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 문서까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그때 아버님이 아래층에서 조용히 올라오셨습니다. 손에는 찻잔을 들고 계셨죠. 아버님은 아내를 한번, 저를 한번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제가 설명하겠다는 뜻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예물함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때부터 용수를 의심하고 CCTV를 확인했던 일, 그리고 사진을 보내자 용수가 물건을 돌려주러 왔던 일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봉인이 뜯어지지 않은 예물함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함을 확 낚아채더니 안에 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어머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셨습니다. 믿을 수가 없구나. 용수 그놈이 나를 이모라고 부르던 녀석이 이런 짓을 하다니. 만약 진짜 잃어버렸다면 난 정말 미쳐버렸을 거야. 저는 어머님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만약 그날 아버님이 안 계셨더라면, CCTV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모두가 침착하게 대처하지 않았더라면 일은 훨씬 더 커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왔으니 이제 마음 푸세요. 아버님은 조용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경계를 늦춘 것에 대해 얼마나 자책하고 계실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네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우리 집은 쑥대밭이 됐을 거야. 내가 미안하다. 한창 몸조리해야 할 너를 혼자 두고 가서 저는 그저였게 웃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 이번 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된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저를 날카롭게 대하거나 찡그리지 않으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 식사는 잘하는지, 몸은 괜찮은지 물어보셨죠. 한 번은 직접 제 다리를 주물러 주셔서 제가 너무 민망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방에서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서연아, 시간 괜찮니? 잠시 할 얘기가 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침대에 앉아 손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시더니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요 며칠 생각을 많이 해봤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후로 내가 너를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그저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다니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네가 침착하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저는 옅은 미소 외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어머님의 말씀은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문서를 너희 부부 이름으로 넘겨줄까 한다. 이 집은 우리 집이지만 어차피 나중에는 너희에게 물려줄 거잖니. 미리 정리해두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몇 년을 며느리로 살면서 재산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문서 이야기를 꺼내시니 의심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저희는 한 번도 그런 걸 바란 적이 없는데요. 어머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봤기 때문이다. 위기의 순간에 네가 이 가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너는 이기적이지 않아. 이 집이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간다면 내가 걱정이 되겠지만 너라면 내가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 등기 이전은 천천히 해도 되지만 내가 너를 정말로 믿는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 하는 말이다. 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천년이 가도 풀기 어렵다는 고부 갈등이 가장 힘들고 지쳐야 할 시기에 보여준 진심, 어린 행동 하나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어머님의 말씀을 전하자 민준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자기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 아이의 엄마라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생각을 바꿔놓은 여자라서. 저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며칠 가지 않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닥쳐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너무 거세 창문이 계속 덜컹거렸죠. 제가 마가기를 재우고 눕히려는데 한밤중에 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온 가족이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시어머니는 두꺼운 가운을 걸치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무슨 굳은 일이라도 생겼나? 민준 씨가 우산을 들고 대문으로 달려나갔고 저도 불안한 마음에 아기를 안고 뒤따랐습니다. 문이 열리자 흠뻑 젖은 옷에 창백하고 초췌한 얼굴을 한 낯선 여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어느새 집안에서 나온 시아버님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여기서 이렇게 평온하게 살고 있었어. 내가 누군지 기억은 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계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더듬거렸습니다. 은희 씨, 당신이 어떻게 여길 찾아왔소? 은희라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죠. 20년 가까이 당신을 찾았어. 장애를 가진 내 아들과 나를 버려두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새 장가 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았지?
오늘 나는 내 몫을 찾으러 왔어. 저는 큰 충격에 빠져 아기를 안은 팔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털썩 섬돌 위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저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조용히 서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때 은희 씨가 품에서 비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글씨는 번졌지만 똑똑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내 아들 출생신고서야. 당신은 평생 장애 아동 보호시설에서 자란 아들을 외면했고 여기서는 새 아내, 새 자식과 떵떵거리며 살았지.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비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은희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듣는 사람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산후조리 기간 동안 저를 그토록 세심하게 돌봐주시어 존경스럽기까지 했던 시아버지가 사실은 이렇게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칠흑 같은 하늘 위로 천둥이 울려 퍼졌지만 우리 집 마당을 가득 채운 숨막히는 침묵을 깨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우리 집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했습니다. 밤새도록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사람들 마음만큼이나 흐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식탁에 앉아 넉나간 눈빛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이 내려오시자 어머님은 의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숨김없이 전부 다 듣고 싶으니까. 아버님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두 손을 마주 잡고 계셨죠. 민준 씨도 어머니 곁에 앉았고 저는 아기를 안고 문가에 서서 감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한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소. 내가 젊었을 때 은희 씨를 사랑했었지. 군대 가기 전에 그 여자 고향에서 막노동을 할 때였소. 은희 씨가 아이를 가졌는데 처가에서 반대가 너무 심했지. 나는 두려웠소. 아버지 될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쳤고 그 후에 입영 통지서가 나와 군대로 갔소. 전쟁통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은희 씨가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거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찾아보기는 했어요? 아니면 일부러 잊으려고 한 거 아니고요? 당신은 새 아내 만나 새 자식 낳고 잘 살 동안 그 여자는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짊어졌잖아요. 아버님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한참 뒤에야 낡은 지갑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은희 씨와 그 아이가 3살 때 내가 몰래 찍은 사진이요.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 집 식구들이 철저하게 숨겼소. 그러다 당신을 만났고 우리는 결혼했지.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소. 하지만 은희 씨가 혼자서 아이를 그것도 장애아동 보호시설에서 키우고 있을 줄은. 내가 너무 비겁했소. 온 집안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 팔걸이를 꽉 쥐고 계셨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눈물을 안으로 삼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어머님은 법적으로 정당한 아내였지만 남편의 과거 때문에 지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희 씨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처럼 소리치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얼굴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당신더러 돌아오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내 아들을 데려와 당신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자기 친아버지가 누군지 설령 그게 비겁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라는 건 알아야 하니까요. 그 말은 아버님의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버님은 책상 위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길고 무거운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틀 뒤 온 가족이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멈췄습니다. 25, 6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키는 컸지만 다리를 절뚝였고 얼굴은 선량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은희 씨가 청년의 등 뒤에서 그의 팔을 가볍게 잡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남수예요. 아니, 경호 씨 당신 아들이죠. 온 가족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의자 팔걸이를 더욱 세게 쥐셨습니다. 오직 아버님만이 자리에서 일어나 남수라는 청년과 마주 섰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냐? 아비가 미안하다. 남수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배낭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안정된 직장도 있고 재활센터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저 제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가 와라고 음을 터뜨렸습니다. 전쟁터도 누볐던 남자, 며느리의 기저귀 하나까지 꼼꼼히 챙기던 엄격한 남자가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뜻밖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남수 앞에 물 한 잔을 놓아주셨습니다. 물 한 잔 마시게. 이 집에서 자네를 제대로 대접하는 거라고 생각해줬으면 하네. 자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한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자네 아버지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무심한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네. 원한다면 이제 여길 자네 집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남수는 고개를 들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하지만 저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합니다. 제가 온 건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얽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그는 등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조용하지만 당당한 그의 뒷모습에 마당의 모든 것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대문이 조용히 닫혔지만 그 소리는 마치 각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늙고 초라해진 그 남자는 그저 지팡이에 기댄 채 남수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보렴. 제가 달려가 보니 어머님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겉에는 경호씨 댁에 아들 남수 올림이라고 또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학생용 편지지에 꾹꾹 눌러 쓴 손편지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 사본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모여 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목임에는 목소리로 한 글자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가족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차마 직접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경호 씨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어머니가 간직하고 계셨던 머리카락으로 확인했습니다. 동봉된 검사 결과지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본입니다. 저는 아버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돈도 가족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배다른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벼운 지적 장애가 있어 아무도 입양하려 하지 않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가족분들께서 그 아이가 기술을 배우거나 하다못해 가끔 찾아가 돌봐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고자 정보를 남깁니다. 그 아이가 자신에게도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눈물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돌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남수가 안쓰러우면서도 이 이야기의 깊이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희 씨 같은 여인이 평생 두 아이를, 그것도 한 명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도 저런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다니. 남수처럼 원망도 미움도 없이 그저 동생이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기만을 바라는 아들이 있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편지는 비스듬한 글씨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 동생이 진짜 따뜻한 가정에 발을 들일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제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버님이 잠긴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하셨습니다. 가야겠다. 내일 당장 그 아이를 만나러 가야겠어. 다음날 아침,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아버님은 짐을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낡은 배낭 안에는 옷 몇 벌과 작은 과일 상자, 그리고 젊은 시절 남겨두었던 가족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오랫동안 나무 식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잠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뜻한 차가 담긴 주전자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더라도 어디로 가시는지는 말씀해 주세요. 막지는 않겠지만 이번에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님은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쉰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만약 내가 가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 거요. 내가 이제 와서 무엇을 더 바로잡을 수 있겠소. 민준 씨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아버님은 거절하셨습니다. 혼자서 마주해야 할 일이며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눈에서 더 이상 단순한 죄책감이 아닌 생의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늙은 군인과 같은 굳은 결의를 보았습니다. 떠나시기 전 아버님은 요람에서 평화롭게 잠든 태어난 지 3주 된 손자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셨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훗날 이 아이가 자기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속삭이셨습니다. 아버님이 타신 버스는 남수가 편지에 언급했던 강원도 외곽의 한 보호시설로 가는 마지막 차였습니다. 아버님 손에는 현우라는 아이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작은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수의 배다른 동생으로 가벼운 지적 장애가 있어 말을 하지 못하고 겨우 몇 글자를 삐뚤빼뚤 쓰며 간단한 지시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 3살 때부터 시설에 맡겨졌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저는 안절부절 못했고 시어머니는 계속 집안을 서성이며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오후 중반이 되어서야 아버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님의 목소리는 피곤함과 감격이 뒤섞여 심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만났다. 현우, 나 어릴 적 모습이랑 똑같이 생겼어. 곱슬머리에 귀가 살짝 솟은 것까지 말을 하지는 못하더구나. 그런데 내가 남수 사진을 보여주니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 가슴을 가리키고 또 나를 가리키더라. 마치 다 안다는 듯이 온 가족이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목맨 소리로 물으시는 게 들렸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데려오실 건가요? 서두르지 않을 거요. 며칠 여기서 머물면서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지켜볼 생각이야. 만약 아이가 정말 적응할 수 있다면 그때 데려오는 걸 상의해 보겠소. 내 핏줄을 평생 시설에서 살게 할 수는 없지. 전화가 끊긴 후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으로 우셨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네. 남편에게 숨겨둔 자식이 둘이나 있고 그중 하나는 장애까지 있다니. 그런데 이상하게 더는 화가 나지 않아. 아마 나도
이제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구나. 저는 어머님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이 한 겹 한 겹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며느리인 저는 한 인간의 기이하고도 절절한 속죄와 화해, 그리고 치유의 여정을 지켜보는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틀 뒤 아버님은 현우를 일주일만 집에 데려와 지내보고 싶다고 전화하셨습니다. 민준 씨가 차를 몰아 아버지와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며 아이의 얼굴을 계속 상상했습니다. 차가 멈추고 아버님이 먼저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야위었지만 눈이 맞고 순수한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내리셨습니다. 아이는 다리를 조금 절었지만 얌전했습니다. 아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는데 그 미소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원망도 두려움도 없는, 자신이 버려졌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제가 두 팔을 벌리자 아이는 다가와 제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제 품에는 곤히 잠든 제 아들이 있었죠. 그러고는 제 아들을 가리키고 자기 가슴을 가리키고 마지막으로 아버님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 아이는 이미 가족이었습니다. 현우가 우리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집안 공기는 어색함과 감동이 뒤섞여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아버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마치 새로운 세상에 온 듯 모든 것을 신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제 아들은 요람에 누워 자신의 삶에 조용한 형이 한 명 나타났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첫날 현우는 마당 구석에 앉아 시설에서 선물 받은 낡은 곰, 인형만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돌려 사람들을 쳐다보는 눈빛은 마치 저 여기 있어도 되나요?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1층에 비어있던 방을 아이를 위해 치웠습니다. 깨끗한 이부자리와 수건, 작은 세숫대야를 준비했죠. 시어머니는 별 말씀은 안 하셨지만 현우의 방을 몇 번이나 들락거리며 제가 준비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아버님은 현우 옆에 앉아 서툴지만 다정한 손길로 아이에게 죽을 숟가락씩 떠먹여 주셨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때 아버지의 책임을 외면했던 남자가 이제 와서 자신이 버렸던 아이에게 20년 넘는 세월을 보상하려는 듯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곰인형을 더 꽉 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느끼는 따뜻함을 기억하려는 듯이 말이죠. 둘째 날 남편 민준 씨가 먼저 현우를 뒷마당으로 데리고 나가 플라스틱 공을 가지고 놀아주었습니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재빠르게 뛰지는 못했지만 공이 자기 쪽으로 굴러올 때마다 조심스럽게 발로 차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쉬는 동안 현우가 자기 손을 잡고 한참을 쳐다보더니 손가락으로 손바닥에 기격이라고 썼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글자를 배우고 있거나 무언가 말하려 애쓰는 것 같았다고요. 저녁에는 제가 옆집에서 얻어온 낡은 한글 자모 음판으로 현우에게 글자를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배우는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손가락으로 짚어주는 글자마다 금세 외웠죠. 아라는 글자에 이르렀을 때 현우는 갑자기 저를 가리키고 제 아들을 가리키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아이에게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아마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저는 이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모양이었습니다. 셋째 날 밤 시어머니는 아이 옆에 앉아 자신의 낡은 나무 빗으로 현우의 머리를 정성껏 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무서워하지 마라. 여기서는
아무도 너를 버리지 않을 게다. 현우는 고개를 들어 웃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어머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에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늘 까다롭고 엄격하며 강인해 보이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지금은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상처받은 아이가 세상사에 메말랐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녹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넷째 날 아버님은 현우를 데리고 군 보건소에 가서 종합 건강검진을 받게 하셨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경미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만 받으면 간단한 기술을 배우거나 독립적인 생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버님은 기쁜 얼굴로 그 소식을 전하며 온 가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우도 평범하게 살 수 있답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도와주기만 하면요. 제가 후견인 신청을 해서 아이를 우리 집에서 계속 살게 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으셨죠. 그럼 남수한테는요? 그 아이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아버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수는 나를 용서했지만 나는 아직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소. 현우를 키우는 것은 내 속죄의 일부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소. 그저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겠소. 저는 아버님을 이해했습니다. 평생의 죄책감을 짊어진 늙은 남자가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이유를 찾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 현우가 바로 아버님의 인생 여정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수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현우가 공을 차는 모습, 글자를 배우는 모습, 온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이 담긴 사진 몇 장을 함께 넣었습니다. 저는 그 짧지만 의미 깊었던 며칠간의 이야기, 아버님의 변화, 시어머니의 조용한 수용, 그리고 가족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한 한 아이에 대해 적었습니다. 이틀 뒤 남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돌아갈 곳이 생겨서 기쁩니다. 가능하다면 며칠 휴가를 내어 동생을 보러 가겠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 어머니가 가슴으로 품었던 내 동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편지를 모든 사람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아버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지만 저는 그분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어머님 마음속에서는 과거와 현재, 상처와 용서 사이에서 거대한 감정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방관자처럼 보였던 저는 어느새 이 불완전한 가족의 흩어진 조각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완전하기에 더욱 사랑하고 지켜줄 가치가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현우는 이제 집안 생활에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처럼 아버님 등 뒤에 숨어 수줍어하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 밥그릇을 들고 서툰 손길로 남아 밥을 먹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민준 씨와 마당에서 공을 찾고 저녁이면 제 옆에 앉아 한글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글자를 쓸 때마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잠오음판과 자기 가슴을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마치 내가 해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이제 현우를 어색하게 부르는 대신 우리 손주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에게 새 옷을 사다 주시고 직접 상표를 떼고 깨끗하게 빨아 작은 서랍장에 곱게 개어 넣어 주셨습니다. 현우는 선물을 받고 수줍게 웃으며 곰 인형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 눈은 마치 온 세상을 선물 받은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날 오후 남수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먼저 대문으로 나가보니 그는 햇볕 아래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배낭을 메고 손에는 과일 봉지와 우유 몇 통을 들고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보다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더 밝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제가 문을 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어서 와.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남수는 별말 없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우가 형을 보자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더니 이내 느리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달려가 남수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마당의 모든 것이 숨을 죽였습니다. 두 형제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수의 눈물이 동생의 어깨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뒤에 서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감추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네가 나를 용서해 주길 바라지는 않는다. 그저 내가 내 남은 인생 동안이라도 옳은 일을 하고 싶다는 걸 이해해 주길 바랄 뿐이다. 남수는 현우를 놓고 아버님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은 처음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의 핏줄이니 제가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는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남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게다. 모든 원망은 지나가기 마련이야.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남아있다면 언제든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거란다. 그날 저녁 식사는 처음으로 사대가 함께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친손자, 그리고 혼외자까지 아무도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잘못을 들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할머니가 집어준 고기 반찬에 현우가 수줍게 웃는 소리, 그리고 동생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남수의 눈이 반짝이는 소리만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식사 후 남수는 저와 민준 씨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 홀어머니라는 이유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았던 어머니의 삶, 그리고 어머니가 야근을 하며 두 형제를 먹여 살리는 동안 보호시설에서 먹었던 맛없는 저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많이 미워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네가 사람답게 살고 싶다면 누구도 미워하지 말라고요.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아요. 미움은 나 자신만 지치게 할 뿐이더라고요. 제 동생만큼은 저처럼 버려졌다는 느낌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가 남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였다면 그렇게 마음이 넓지 못했을 거야. 남수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저도 모든 걸 외면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제가 마당으로 나갔을 때 아버님이 배나무 아래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노란 불빛이 아버님의 초췌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차 한 잔을 따라 아버님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현우 후견인 절차 정말 진행하실 건가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지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 아이에게 더 늦기 전에 몇 가지라도 가르쳐주고 싶구나. 늦었지만 가족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자라게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저는 아버님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때는 제 밥 한 술, 잠자리 하나까지 간섭하던 엄격한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오랜 과오와 싸우고 있는 늙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수는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현우를 대문으로 데리고 가 작은 공책 하나를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형이 한글 자음, 모음 다 써놨어. 열심히 공부해. 나중에 글 읽고 쓸 수 있게 되면 형 이름 꼭 불러줘야 해. 현우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마구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남수를 헤어지기 싫다는 듯이 꽉 껴안았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남수를 골목 어귀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한 번 더 우리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더 이상 원망은 없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슬픈 한 페이지를
정말로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남수의 모습이 집들 사이로 사라졌을 때 저는 우리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전처럼 평온했지만 저는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감과 용서,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우는 마음들의 문이었습니다. 남수가 떠난 후 현우는 갑자기 말이 없어졌습니다. 평소처럼 까르르 웃지도 않았고 글자 공부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마당에 앉아 남수가 남기고 간 공책을 품에 안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염없이 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이에게 우유를 타주고 손을 잡고 정원을 한 바퀴 돌며 꾀꼬리 이야기나 곧 꽃을 피울 자두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마치 새로운 삶의 이유를 찾은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직접 옥수수차를 끓여 현우의 세수를 시키고 저와 함께 나무판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 내려갔습니다. 하루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른 가까운 나이에 다시 한글 공부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어쩌면 이 아이 덕분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한 번 더 살게 된 건지도 모르겠구나. 저는 아버님을 보았습니다. 늘 굳어있던 그분의 눈빛은 현우가 글자 하나를 쓸 때마다, 단어 하나를 발음할 때마다 환하게 빛났습니다. 어떤 날은 현우가 하루 종일 아빠라는 글자 하나를 쓰기 위해 애썼습니다. 다 쓰고 나서는 마치 큰 승리를 거둔 장군처럼 환하게 웃으며 아버님께 달려가 자랑했습니다. 아버님은 그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고 눈시울을 붉히시며 아무 말 없이 아이를 품에 꼭 안으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눈에 띄게 변하셨습니다. 이제는 현우가 좋아하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주시고 시장에 가서 아이 옷을 골라와 깨끗하게 빨아 작은 서랍에 차곡차곡 정리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명령조로 말씀하시는 대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우리 손주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어머님이 현우의 낡은 옷을 꿰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인해 보였던 여인의 뒷모습이 한없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에 담긴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집을 정리하는데 부엌에서 민준 씨가 시어머니께 조용히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현우를 정식으로 입양할까 해요. 아버님 서류 부담도 덜어드리고 또 혹시 아버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야지. 법적으로 확실히 해둬야 나중에 아이가 학교도 가고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을 테니 나도 그 아이를 계속 곁에 두고 싶구나. 우리가 그 아이에게 진 빚이 너무 많아. 그날 저녁 민준 씨가 저를 데리고 동네 한 바퀴를 산책했습니다. 우리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길가에 가로수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민준 씨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런 집에 며느리로 온 거 후회해.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 가끔은 정말 못 견딜 것 같을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여기 없었더라면 평생 보지 못했을 것들을 받는 걸, 잘못을 뉘우치는 아버지, 용서를 배우는 어머니, 다시 가정을 찾은 아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내 곁에 있어주는 남편까지. 민준 씨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가로등 불빛과 함께 어쩌면 약간의 눈물도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가족은 현우의 입양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정보도 많았고 동사무소 직원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 섞인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와 저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우리는 현우를 데리고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보충학습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센터에도 연락했습니다. 피곤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아이를 위해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정오,
제가 아기를 재우고 있는데 현우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제 손에 쭈글쭈글한 종이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예뻐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한 번도 저를 엄마라고 부른 적이 없었지만 사랑을 처음 알게 된 나이에 모든 진심을 담아 그 글자를 써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님 곁에 앉아 그 종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버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제 손 위에 당신의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이 집은 내가 온 뒤로 비로소 진짜 가정이 된 것 같구나. 저는 아버님이 제 붉어진 눈시울을 보지 못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비가 마당에 조용히 내렸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빗방울이 희망의 정원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현우가, 아버님이, 시어머니가, 민준 씨가, 그리고 제가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며느리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같은 박자로 뛰게 하는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우의 입양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우리 가족은 큰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 손자가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작은 잔치를 열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현우가 가장 좋아하는 동그랑땡을 직접 만드셨고 아버님은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신선한 과일을 사와 조상님 위패 앞에 올리셨습니다. 향을 피우며 이제 자손들이 다 모였으니 조상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화목하게 살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아버님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묵직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웃었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은 늘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현우의 직업 훈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은 발신자를 확인하고 잠시 망설이시더니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인사를 나눈 직후 어머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긴 이야기에 어머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어머님은 의자에 주저앉으셨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이 고개를 드셨는데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내 시아버지의 형님, 그러니까 큰아버님이 돌아가셨단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하나 남기셨는데 수십 년 전에 내 시아버지가 이름만 빌려줘서 보증을 서준 땅, 빚에 대한 이야기였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땅 문서는 내 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돈을 빌린 건 큰아버님이었어. 그런데 이제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어왔단다. 돈을 갚지 않으면 이 땅을 압류하겠다고. 그 땅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려던 행복이 순식간에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며느리로 살며 남편과 아이와 함께 추억을 쌓아온 이 집이 오래된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민준 씨는 곧장 이곳저곳에 전화를 돌려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웃들에게 물어보고 옛날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모든 정보는 사실이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었고 20여 년 전 큰아버님을 위해 거액의 대출 보증을 서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은 세상을 떠났고 상속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기에 은행은 보증을 선 아버님에게 빚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채 앉아 계셨습니다. 세상에, 내가 평생을 아껴서 지붕 고치고 마당 고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맨손으로 쫓겨나게 생겼구나. 저는 아무 위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우리가 대출을 받고 모아둔 돈을 합치면 어떻게든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액수가 너무 컸습니다. 우리 부부가 몇 년을 꼬박 모아도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표정에는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날을 준비한 사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언젠가는 터질 줄 알았소. 그 당시 형님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형제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형님이나 모르게 다른 곳에서도 돈을 빌려 나를 모든 빚의 보증인으로 만들 줄은 몰랐소. 민준 씨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명의는 아버지시잖아요. 법은 누가 빌렸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서류만 볼 뿐이라고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장롱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님의 모든 연금, 퇴직금, 심지어 예전에 시어머니가 노후를 위해 몰래 모아두셨던 돈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부부에게 남은 전부다. 너희 부부 통장에 있는 돈이랑 정 안 되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뒷마당, 텃밭이라도 팔면 아마 어떻게든 될 거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아버님, 그 밭은 우리 집 텃밭이잖아요. 하지만 집 전체를 잃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아버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늙은 남자가 비록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을지언정 단 한 번도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항상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셨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한 푼 두 푼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현우는 구석에 앉아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거운 분위기를 느낀 듯 했습니다. 아이는 곰인형을 껴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제게 다가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현우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집.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가져본 적 없는 아이가 이제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비록 작은 돈 몇 푼일지라도 기꺼이 내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와 아버님은 군청으로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강제 집행유예를 신청하러 가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밥을 짓고 아기를 돌보며 현우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마치 앞으로의 시련을 예고하듯 처마 끝에 이슬비가 맺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민준 씨와 아버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두 분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에는 희망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30일의 유예 기간을 받았어. 그 안에 돈을 다 갚기만 하면 집은 지킬 수 있대.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30일,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련이 눈물이 아닌 의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시련을 이겨낸다면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30일은 길게 느껴졌지만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강제 집행 통보를 받은 후 우리 가족은 조용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각자 맡은 일을 했고 누구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한 결속력만이 존재했습니다. 민준 씨는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저는 예전에 잠시 운영하려다 접었던 아기옷 온라인 쇼핑몰을 다시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을 정리해 중고 장터에 팔기도 했죠. 시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금부치와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셨던 돈 전부를 민준 씨에게 주셨습니다. 아버님은 10년 넘게 소중히 간직해온 뒷마당 텃밭을 결국 매물로 내놓으셨습니다. 현우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얌전히 글자를 배우고 스스로 밥을 먹고 심지어 저를 도와 빨래를 개고 마루를 닦으며 자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 집이라고 이름 붙인 공책에 새로운 단어 하나씩을 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밤에는 아기 곁에 누워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뒤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 현우는 어디로 보내야 할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님의 담담한 눈빛, 민준 씨의 거친 손, 시어머니의 헌신적인 모습이 제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감 시한이 열흘 남았을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민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수였습니다. 민준 씨의 배다른 동생, 은희 씨의 아들. 민준 씨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고 잠시 후에 들어왔는데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남수가 어머니 산재 보상금을 받았대. 거의 2억 원 가까이. 자기는 그 돈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 가족이 집을 지키는 데 쓰라고 빌려주겠다고 했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으셨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의 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남긴 돈인데 그 돈은 자기가 미래를 위해 써야지.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어. 민준 씨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남수가 그랬어요. 이건 빌려주는 돈이 아니라 자기에게 현우라는 동생을 선물해준 가족에게 갚는 돈이라고요. 식탁의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순간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다시 모든 것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과 우리가 모은 모든 돈을 합쳐 마감 사흘 전에 은행에 완납했습니다. 돈을 내러 가던 날 아침 아버님은 낡은 군복을 입고 허리를 꼿꼿이 펴셨습니다.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밝게 빛났습니다. 은행에서 나오신 아버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 가족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사흘 뒤 동사무소 직원이 나와 대출금이 완납되었음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대문에 붙어 있던 붉은색 강제 집행 예고장도 떼어졌습니다. 조용했던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팥죽을 한 솥 끓여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웃으며 농담을 했습니다. 서연세댁은 정말 복덩이야. 시댁 식구들을 다 바꿔놓고 시아버님은 이제 이 동네 명물이 다 됐네.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복이 아니라 제가 지난 몇 년간 며느리로 살며 끈질기게 붙잡았던 아주 작은 인내와 사랑, 그리고 믿음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을 저만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모든 정리가 끝난 후 저는 아기를 안고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배나무에는 벌써 첫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죠. 현우는 그 옆에 앉아 흰 도화지에 열심히 색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힐끗 보니 기와지붕과 삐뚤어진 굴뚝이 있는 집, 그리고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현운의 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버려졌던 아이,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가던 아이가 이제 자신만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그릴 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이의 마음을 머물게 하기에 충분한 사랑이 있는 집. 아버님이 뒤에 와서 한참을 서서 지켜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이 많다는 걸 안다. 하지만 너와 민준이 그리고 현우 덕분에 돌아갈 집이 있다면 어떤 잘못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 저는 아버님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아주 오랜만에 폭풍우를 지나 마침내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불씨를 지켜낸 한 여인의 평온함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어머니는 여행 가고 시아버지가 제 산후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상상도 못한 일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책임감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오늘 바로 저희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여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